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12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월드컵 결승 잘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예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주변에서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서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과 아시다시피 3대3 동점에서 페널티킥 4대2로 끝났다고 합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굳이 한 팀을 응원한다고 하면 우리 메시 선수가 저희 아들의 우상이기도 했지만 전 세계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다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메시의 우승을 바랬을 건데 그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98년도에 IMF 때 미국에서 US LPG 여자 오픈에서 그때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박찬호 선수도 그랬었고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에게 참 큰 희망을 주고, 스포츠 선수들, 그런 위대한 선수들 보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피나는 노력에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던 그런 컨시스턴시, 꾸준한 노력,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슬럼프라든지 이런 거 겪었을 때 스포츠 선수들이 다 슬럼프 안 겪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슬럼프를 극복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하나의 그 롤 모델로 우리가 삼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되는데, 아무튼 메시가 지난 4년 전에 월드컵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때 울면서, 그때도 은퇴하겠다, 안 되겠다 그랬었는데 결국은 마음이 꺾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월드컵도 끝났으니까요. 다시 경제 공부를 꾸준히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중국입니다. 반독점 공동부유 빠졌다. 입장 180도 바꾼 시진핑, 경제 성장을 강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중국 경제의 큰 배는 승풍발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돼 있는 하면서, 지난 15일에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대한 뜻을 위해서 바람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간다는 의미로 내년부터 중국 경제가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한 발언인데요.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다음해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중앙경제공작회의네요. 이 회의 개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 경제 운용은 전반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라면서 경제 발전은 당의 첫째 의무이고 집권당으로서 경제 지도를 반드시 강화하고 경제 업무를 빈틈없이 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최근 3년 주요 분야 입장 변화 표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2020년에는 합리적인 성장세를 유지, 그리고 2021년에는 안정이 가장 중요, 그리고
올해는 경제 호전 추진. 요렇게 이제 얘기가 바뀌었고요. 방역에 관해서는 재작년만 하더라도 엄격히 사수하겠다. 그리고 작년에는 과학 방역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독점 부정 경쟁을 반대하고 자본의 야만적인 확장을 억제하겠다라고 작년 재작년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플랫폼 기업을 지지하고 민영 기업을 보호하겠다.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올해 부동산에 대해서도 우수 부동산 기업 위기 해소 요 얘기가 주요 입장이라고 하네요. 시진핑은 회의에서 중국의 지금 빅테크 때리기와 국진 민퇴, 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 영역은 축소하는 이 기조를 180도 바꾸겠다는 입장을 시사를 했는데요. 나는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라면서 그동안에 약간 이 진짜 국진 민퇴 이게 거의 최근 3년 동안에 중국 공산당의 기본 입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 영역은 축소한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기업도 거의 이제 국영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었는데 나는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0차 당대 보고에 담긴 민영경제발전 촉진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전문에는 최근 2년 동안 연속 거론했던 반독점과 부당경쟁이라는 표현과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시진핑의 핵심 가치인 공동부유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공동부유가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인데 이게 한마디로 그냥 공산당의 기본 정책이잖아요. 예, 말만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공동부유. 예. 중국 경제의 둔화, 높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의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덩쇼핑 시대부터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GDP 중에서 투자액 비율이 후진타오 시절에 거의 5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시진핑 시절에는 조금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GDP 성장률이 보시다시피 2007년도에 그때 14.2%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1992, 3 이때도 보면 거의 14%, 15% 가까이 했었네 보니까 1980년 중반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주말에 어서 얼라이언스 그 포리버티 아카데미 그 특강에서도 중국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왜 어떻게 3자 들어가는 해마다 차이나 스토리가 있었을까? 2013년부터 15년까지 중국 소비재 날아가는 장이었었고, 그죠?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관련된 인프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엄청나게 인프라 관련주 소재 산업재 소재가 날라갔었고요. 그리고 1993년 그때 당시가 이제 짱점인 강택민 주석이 이제 국가주석으로 10년 동안 일하게 됐던 게 93년부터 2002년까지거든요. 그때도 93, 94, 95년까지 호남석유를 비롯해서 차이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3년 들어가는 첫 해에 보니까 전체 GDP 중에서 투자액 비율이 되게 높았네요. 예. 중국 정부에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고 내가
집권하니까 봐봐 경제가 좋아지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3, 4, 5년이 항상 이제 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저는 또 나쁘게 보지 않는다, 좋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특강을 얘기한 게 이번 주에 아마 저희 상준 CBTV에 그 내용을 올려놓을 거니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3년 연속 안정을 언급을 했었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면서 거시경제 안정 책임을 강조하고 그동안에는 작년까지 거시경제 안정 책임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거시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각종 정책 협력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내년 경제 업무는 발전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소비 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나머지 기사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테슬라 지금 앨런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한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데 제목이 머스크 바보짓 때문에 테슬라 반토막에 서학개미도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고점이 400불이 넘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50불 간당간당 끝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런 기사를 보면서 냉정하게 이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개미의 순매수 1위 주식 테슬라는 올 들어서 반토막 날 정도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침체 우려나 전기차 시장 경제 심화 등 일반적인 경영난뿐만 아니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 성향과 경영 방식으로 인한 위험 지수가 커지면서 브랜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150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올 초 주가가 400달러에 육박을 했고 1억 달러가 넘었던 테슬라 시가총액은 현재 4,744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5조 원어치 내다 팔아서 주가 폭락이 가속화됐죠. 테슬라 급락에 불을 당긴 것은 전날 머스크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요 매체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킨 사건이었다. 그러자 전 세계 언론과 각국 정부, 국제기구, 일반 시민들까지 세계 최고 부호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면서 테슬라에도 불똥이 튀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언론인에 대한 검열과 신체적 위협이 커진 지금 트위터의 조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언론 자유는 장난감이 아니다고 유엔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도 가세를 했네요. 이유는 트위터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혹은 시장 퇴출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언론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자 정보 권리에 대한 재앙, 그리고 보복에 두려움 없이 뉴스를 보도할 기자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놀란 트위터가 이틀 만에 17일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해줬네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태가 당국의 트위터 규제와 광고주 추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정책, 세제 혜택을 받아온 테슬라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제국까지 규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 기사에 지금 방금 연방정부의 정책 세제 혜택을 받아온 테슬라와 스페이스X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이제 혁신 기업을 만들어낼 때 꼭 이렇게 보면 정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거의 뭐 한 16년이었나요? 거의 그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런 적자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지? 그리고 재무제표가 보면 또 현금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미국은 보면 이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꽤 많은
그 직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2달도 안 돼서 회사에 자금을 대줄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머스크가 증오 발언 등의 컨텐츠 검열 완화와 무자비한 정리 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계정 복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평판에 민감한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지금 트위터의 부채는 기존 17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7배 이상 불어났고요. 시장조사 기관인 인사이드 인텔리전스는 트위터의 사용자 급감으로 향후 2년간 매출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트위터 구제를 위해서 테슬라를 돼지 저금통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덮치고 있는데, 머스크의 괴상한 행동이 테슬라 브랜드를 당파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테슬라 3대 개인주주 레오 코코아는 머스크는 테슬라를 버렸다. 테슬라 주식은 머스크의 바보짓 때문에 가치가 없어졌다면서 CEO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는데,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긴 했었어도 그 전에 경영에 대한 책임, 그때 이제 뭐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연합군에 완전히 이제 기세가 뺏기면서 쫓겨났었긴 했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머스크가 쫓겨나면 아마 테슬라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 기사입니다. 신규 상장 첫날 따상 제한을 없애고 400%까지 상승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예, 그동안의 공모주 이 따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왔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상장 첫날 주가 상승 제한폭을 현재 2배 수준인 4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지금은 첫날 따상 시초가가 보통 이렇게 거래 정지되어 있다가 뭐 1년 만에 최근에 재상장을 했던 뭐였죠? 신라젠이었나요? 그런 기업부터 또 이렇게 새로 공모하는 기업들은 보통 이제 공모기업은 공모가가 저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증권사가 정해준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가 이제 15,000원에서 25,000원 이러면 25,000원이나 뭐 2만원이나 그 밴드를 벗어나서 쓸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는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 조달한 공모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의 2%에서 5%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달하는 자금이 커지다 보니까 뭐 공모를 통해서 200억 조달했다. 그러면 10,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100억인데 그 공모가가 20,000원으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조달되는 자금이 만약에 이제 200억이었다. 그렇게 되면 200억 곱하기 5% 하면 10억. 그쵸? 네, 10억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웬만하면 공모가를 올리려고 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또 그 운용사 기관 투자가들을 한테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적정한 증권사가 제시하는 공모가 밴드 말고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주가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렇게 이제 써내는 게 수요 예측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가가 이제 15,000원으로 놨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 공모가 첫날 상장할 때는 이 공모가 15,000원에서 시초가가 200% 또는 밑으로는 50%였던 것 같은데, 예, 그 정도까지
시초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에 더블로 붙으면 그게 200%로 붙으면 3만 원이고 그죠? 3만 원으로 시초가가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거래가 시작됐으니까 상하원가 제한폭이 30%잖아요. 거기서 3만 원에서 또 30%가 올라가면 9,000원이 올라가죠. 그래서 39,000원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따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상장 첫날 주가 상승 제한폭을 현재 2배 수준이 40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네요. 예. 400%면 6만 원까지 15,000원짜리 주가가 6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6만 원에서 30% 올라가면 368 해서 7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그렇게도 가능하게끔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금융위원회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상장 후 따상상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다 급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하면 상장 직후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기 어렵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과열되거나 투기적인 매수가 벌어지는 것을 줄여서 급등락 부작용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400%까지 가격 변동 제한폭을 확대했는데도 계속 시장 왜곡이 발생할 경우 상장 당일에는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는 등의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상한선을 아예 두지 않겠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모가가 너무 낮아서 상장 시초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적정 공모가를 제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보완책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증권사 등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통상 2일 정도에 그치는 기관 수요 예측 기간도 7일 내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뻥튀기 헛수 청약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기업 공개를 주관하는 증권사가 실제로 주식을 살 자금을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을 해서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고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을 해서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개선 방안을 통해서 적정 공모가를 선정하고 실제 수요에 따라 청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개선돼야 되냐면요. 상장할 때 과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락업이 없습니다. 보호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관들도 보호예수를 하지 않잖아요. 보호예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상장되면 바로 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락업을 15일, 30일 아니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락업을 오랫동안 보호예수 기간을 3개월, 6개월로 할수록 물량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외국인은 보호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인한테 배정을 아주 많이 해줍니다. 아주 많이 해줘가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는 외국인한테 물량을 많이 주고 그날 말 그대로 거의 따상 59만 원래 공모가는 아시다시피 30만 원이었나요? 30만 원이었는데 그날 59만 7천 원, 59만 8천 원에 갔었는데요. 요 가격에서 국민연금은 어차피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될 거니까
저 최고가에서 100만 주 시초가에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외국인은 또 거기다가 와장창 때렸습니다. 왕창. 그 때리는 이유가 락업이었기 때문에 그 받자마자 바로 때린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 공모가를 받아가지고 거의 2배 되는 가격에다가 보호 예수 없이 때렸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증권사, 이 주간 증권사가 외국인한테 수량을 기관들은 보호 예수 안 하면 거의 물량을 못 받듯이 아주 조금 주거든요.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뭐 신청하신 분들 겨우 뭐 6만 원어치 받았다, 뭐 30만 원이니까 60만 원 뭐 그러겠네요. 2주 받았다, 뭐 1억 청약했는데 뭐 얼마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 외국인한테 왜 그렇게 많이 주냐면 외국인한테 물량을 많이 주면서 때릴 때도 우리 증권사를 통해서 매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공모주를 주면서도 이제 매매 수수료를 받고요. 공모주를 팔 때도 매매 수수료를 0.5에서 뭐 1% 비싸게 해주는 대가로. 그러면 증권사는 그 0.5%가 보통 기본 수수료니까 그 0.5%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은 한 0.1%좀 많이 싸게 하는 데는 0.05, 0.03 뭐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매매 수수료를 적게 주는 기관 투자가들한테는 조금 주고 매매 수수료를 많이 주는 걸로. 그 외국인하고는 외국의 뭐 홍콩에 있는 헤지펀드나 이런 데는 다 구두로 자 우리가 얼마 2만 주 줄 테니까 그거 바로 팔아라고 하면서 그게 한 300억 받아가지고 바로 600억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팔 때 이 증권사한테 바로 때리는 조건으로 그 증권사가 그 0.5%, 0.2%뭐 이렇게 수수료 조금 더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외국인한테 물량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상장 첫날 저렇게 때려버리고 우리의 노후 자금이 달려있는 국민연금은 코스피 200을 추종해야 되니까 저 비싼 가격에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그 위에서 또 100만 주나 사고 그랬던 주가가 딱 4월, 3월 말이었나요? 1월 27일인가 8월 달에 상장을 했던 이 주가가 얼마 전에 35만 원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것부터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짓을 좀 증권사에서 못하게 한마디로 그냥 국부 유출이잖아요. 국부를 유출하는데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영업 거기 담당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 실적이니까 본인들 실적 위해서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이제 방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부터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파리 지하철역 한국어 방송 나온다라는 기사인데 왠지 갑자기 뭐 우리가 이 공모주 하면서 소매치기 당한 느낌이 갑자기 확 드네요. 파리 지하철역에서 요런 방송이 나온다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어 방송이 나오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6일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한국어 방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 관광지 근처 지하철역에서 이전까지 프랑스어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같은 내용의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이날 한국인 방문이 많은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파리 지하철 1호선 모든 열차와 상젤리제 거리와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몽마르트 그리고 에펠탑 등
주요 명소 근처 지하철역에서 한국어 안전 안내 방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유대종 주 프랑스 대사는 파리 지하철 공사에 지난 8월부터 한국어 안전 안내 방송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성사됐다고 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요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에 그 8월 달이었습니까? 그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 있었잖아요. 그 불꽃 축제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주변에 거의 절반은 외국인이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100만 명이 몰렸다라고 봤었는데 그 수많은 안전요원이 동원해서 다행히 어떤 불상사 없이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불꽃 축제로 끝났었는데 딱 하나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전부 다 한국말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영어 안내 하나 없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데 전부 다 그냥 한국말로만 예, 하는지 그거는 조금 우리가 그죠? 서울이 이래 국제 도시가 되고 홍콩이 저렇게 되면서 지금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한국으로 갈까 이런 생각 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런 좀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제 칩워의 저자인 저자가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은 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칩워 정도를 쓸만 전문가니까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통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좀 웬만하면 좀 좋다라는 식으로 리포트를 적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객관적일 수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김성민이 만난 사람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관계 조명한 칩워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스대 교수입니다. 터프스대가 아마 보스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꽤 좋은 학교입니다. 지난번 웜의 신박에서 요 관련된 책 나왔을 때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중국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수출 통제 기업 명단에 추가를 했습니다. YMTC는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사로 저울질하던 곳인데 상무부는 YMTC가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의 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밝혔고요. YMTC를 놔두면 중국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 규제에는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을 했죠. 예, 관련된 뉴스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미중 대립의 불길이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으로 옮겨 붙으면서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긴박한데요. 세계 반도체 산업 지형도는 어떻게 변하고 한국은 어떤 대응을 모색해야 할까? 최근 반도체의 기원과 이를 둘러싼 국가들의 관계를 조명한 책 칩워를 출간한 미 터프스대 크리스 밀러 교수와 14일 화상 인터뷰를 했네요. 이 책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경영서적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이 책 좀 사다 봐야 되겠네요. 번역본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사진에 보니까요. 교수님 요 사진이 나오는데 거의 30대처럼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를 초크 목조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초크라고 했고요. 그는 전 세계가 최첨단 칩을 공급받는 사이 중국은 규제로 인해서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며 성능이 떨어지는 칩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격차를 중국이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간 반도체는 산업 경제 용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치 외교 차원에서 더 논의가 되고 있다.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최초의 칩은 미사일 유도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후 수십 년간 기업들은 스마트폰이나 소비자용 IT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용도로만 반도체를 다뤘고 군사적 용도의 중요성은 잊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다시 정치 안보 중심에 섰고, 첫째는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며 부상하는 것인데, 둘째는 대만이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으면서 칩 공급의 안전성 우려가 부상한 것이다. 이 최초의 칩이 미사일 유도 장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밀러 교수는 칩워에서 반도체를 국가 간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설명을 했고요. 최첨단 반도체를 차지하는 나라가 군사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냉전 시대 미국은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정밀 타격용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는 군사 분야의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뒷받침하는 컴퓨팅 파워는 차세대 군사 시스템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밀러 교수는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경제 구도와 지정학적인 힘의 균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미국은 반도체로 중국의 힘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규제해서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 했더니, 지난 10년간 중국은 반도체 분야,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반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는 뒤처지는데, 미국은 오랜 논의 끝에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조만간 격차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반도체 발전 속도를 늦추고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도체 규제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미국은 왜 일찍부터 중국을 규제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덩샤오핑 때부터 지난 40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너무 지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미국은 90년에서 2000년대 중국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고, 많은 기술을 중국에 이전을 했고, 하지만 중국은 예상과 다르게 행동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권력을 잡고 외교를 포함한 주요 정책에서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2000년대와 비교하면 많은 점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덩샤오핑이 정말 현명하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00년 동안은 절대 나서지 말고 도광양회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진핑이 그 말을 어기고 1대1로도 이렇게 팍 치고 나오는 뿐이니까 미국이 이렇게 견제가 들어갔고요.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과 인공지능 칩 수출을 금지했지만,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칩이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허용한다. 이런 식이라면 규제의 효과가 있을까 했더니,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수출을 중지한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은 비효율적이며 성능이 떨어지는 구닥다리 칩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런 규제가 초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되게 재밌네요. 그 밑에도 보면 내용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한번 쭉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웜의 신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